안녕하세요. 문학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안톤 체호프의 벚꽃동산입니다. 벚꽃동산의 작가 안톤 체호프에 대한 내용은 귀여운 여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벚꽃동산은 1903년에 집필되어 이듬해인 1904년에 초연된 희곡입니다. 세자매, 갈매기, 반야 아저씨와 더불어 작가의 4대 희곡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1934년에 상연될 정도였으니 당시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만 봐서는 낭만적인 분위기일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낭만적이라기보다는 씁쓸한 느낌을 줍니다. 19세기 후반에 격변하는 러시아 사회상을 잘 그리고 있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옛 상류층과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회는 끝없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벚꽃동산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벚꽃동산이 포함된 영지의 소유자이자 주인공은 류봅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녀에게는 친오빠인 가예프가 있고 바랴란 이름의 수양딸과 함께 살고 있죠. 류보비의 영지에는 로파인이란 사람이 있는데 농노의 후손으로 지금은 부유한 상인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벚꽃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영지의 소유자인 류봅이라는 여자는 오랜 시간 동안 파리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영지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해 일찍 사망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어린 아들이 죽죠. 상심한 류보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러시아를 떠났는데 동거하던 그녀의 애인이 따라왔고 그녀는 애인과 함께 별장을 사서 생활합니다. 병이 난 애인을 3년이나 극진히 간호하고 파리로 넘어갔는데 애인은 류보비를 버리고 바람이 났고 그녀는 자살까지 결심했다가 5년 만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화려한 삶에 익숙한 류보비는 그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이자 갚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딸인 아냐, 수양딸 바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류보비를 오빠인 가예프 등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줍니다. 그들 중 하나인 로파인이란 남자는 이 영지에서 농노로 지내던 사람의 손자로서 지금은 상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였죠. 그는 빚에 쪼들리는 류보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빚 때문에 영지를 경매에 올려야 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파인은 류보비와 그녀의 오빠 가예프에게 영지를 분할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돈을 모아 이자를 갚아가라고 조언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죠. 류보비와 가예프 등 가족들은 벚꽃동산과 영지에 대한 추억에 젖어 있었고 영지가 넘어가는 것이나 분할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날 로파인은 류보비와 가예프를 찾아와 분할 임대가 답이라며 그들을 압박하는데 그들은 그 방법이 저속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야로슬라브레에 있는 할머니가 돈을 보내주면 그걸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죠. 그러면서도 류보비는 여전히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채 사람들과 악단까지 불러 호화로운 연애를 엽니다. 그녀는 자기 수양딸인 바랴에게 부유한 로파인과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로파인이 자기에게 청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애가 무르익는 가운데 영지가 경매에서 팔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영지를 산 사람이 다름 아닌 로파인이란 사실이 밝혀지죠. 로파인은 자기 조부와 부친이 농노 생활을 했던 이 영지를 산 것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반면 류보비 등은 크게 상심하게 됩니다. 로파인은 영지를 사자 류보비가 그토록 아꼈던 벚꽃동산의 나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하고 류보비 일가는 저택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녀를 따랐던 하인들 역시 뿔뿔이 흩어지고 평생을 류보비 집안에서 일했던 피르스란 하인이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진 채 굳게 잠긴 저택에 남겨집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당시 변화하는 러시아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작품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고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벚꽃동산을 포함한 류보비의 영지는 러시아라는 국가를 상징하고 류보비와 가예프 등은 봉건시대의 귀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농노의 후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상인이 된 로파이는 신흥계급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외의 등장인물들은 지식인이나 일반 민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므로 귀족인 류보비의 영지를 로파인이 사들인다는 이 희곡의 주요 내용은 봉건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러시아 사회를 주도하는 계급이 귀족에서 신흥계급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벚꽃동산도 단순한 부동산이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류보비와 가예프에게 벚꽃동산은 과거 화려했던 시절을 회상하게 해주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벚꽃동산은 류보비 등이 상징하는 귀족계급이 소중하게 여기는 봉건시대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로파인이 영지를 사자마자 벚꽃나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인데 주도 세력이 바뀐 러시아에서 구체제를 해체해가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러시아 귀족인 류보비가 파리에 살았다는 점과 불어를 구사하는 모습은 당시 조국 러시아와 유리된 채 서유럽의 문화를 추구했던 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학작품들은 대개 작가가 살던 시대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하고 있게 마련인데 이 작품은 특히 그런 요소들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에 머문 류보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곡의 첫막은 류보비가 오랫동안 비운 저택에서 시작되는데 그 저택 중에서도 어린이방이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곳은 류보비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사용하던 방인데요. 그녀가 장성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이후에도 여전히 어린이방이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이방이라 불리는 방, 문 하나는 아냐의 방으로 통한다. 곧 해가 뜨르는 새벽, 이미 벚꽃이 피는 5월이지만 동산에는 아침서리가 내렸고 춥다. 처음에 이 작품을 접하는 독자는 이미 나이가 먹을 대로 먹은 류보비의 방을 여전히 어린이방으로 칭하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치밀한 복선이 된다는 점을 쉽게 깨닫게 되죠. 류보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대대로 물려받은 벚꽃동산과 영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녀에게는, 그리고 그녀의 오빠 가예프에게는 이 난국을 타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들은 시간만 보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같이 보이고 그들은 나이만 먹었을 뿐 제대로 성인구실을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과거에 파묻혀 지내며 전혀 현실을 직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어린이방에서 잠을 자며 또 여기서 동산을 바라보았지. 아침이면 행복에 젖어 잠에서 깨곤 했어. 그때도 동산은 이랬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류보비의 이 말은 추억에 젖은 낭만적인 말로 들린다기보다는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어린이로 남아있는 그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로파인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이성적일 수만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등장인물들이 철이 없고 감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 작품 속에서 그나마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은 로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파인은 농노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변화하는 시대상 속에서 본인의 능력을 활용해 상인 계급으로 성장한 사람인데요. 그는 류보비에게 영지를 경매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벚꽃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분할 임대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제안합니다. 그의 제안은 이 동산에 대한 애정과 추억이 있는 류보비와 가예프 등에게는 남의 속도 모르는 가혹한 말이었지만 어쩌면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는 없는 이성적인 생각이었죠. 그랬던 로파인은 류보비의 영지가 경매에 나오자 거금을 들여 그 영지를 자신이 사들이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영지의 경제적 가치가 그만큼 커서일 수도 있지만 그의 이런 말을 보면 오히려 감정적인 요인도 의사결정에 크게 작용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농노로 지냈던 부엌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바로 그 영지를 샀습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상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대로 농노 생활을 하던 이 영지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대대로 내려오던 수건을 풀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성적이고 냉정한 인물로 보이던 로파인이었지만 그도 이런 큰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상적인 면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이성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상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 감상적 측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그 행동에 대한 해석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벚꽃동산 축주비였습니다. 단편소설의 대가로 알려진 안톤 체호프이지만 그의 문학성은 오히려 희곡에서 더 잘 드러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작품들을 종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축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